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교에서 자주 뵀지만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 뵈니까 다릅니다, 느낌이. 네, 또 우리 크리스천 포커스가 늘 이렇게 총회뿐만 아니라 총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보도해 주시고 평소에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최근에 몇 달 되긴 했지만 쓰신 이 저서 한 권을 제가 접했고요. 네, 이 출애굽을 꿈꾸는 광야의 선지동산이라는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이제 정독을 했는데 참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도전도 받았고 또 새로운 총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접했어요.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이제 최근에 또 들었는데요. 이 책을 쓰신 이후에 교수님이 그 총신대 교수직을 사표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우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책을 예. 정독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참. 예. 이 책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잘 읽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책을 또 집필한 사람으로서 좀 섭섭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 책을 정독을 해주셨다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총신이 그 안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아픔을 겪어왔는데, 겪어왔는데, 우리가 늘상 보게 되면 역사는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신의 이 사태가 끝나고 정상화로 가는 길에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총신의 사태가 제2, 제3의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시간이 가고 나면 이 사태를 겪었던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은 또 남아있고 잘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똑같은 이 실수를 반복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기록이 중요한 거니까 이걸 최근의 상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이 책을 정리하면서 책을 내는 만큼 사직을 하고 또 어쨌든 그만큼 저는 이 총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저의 교수직을 걸고 총신의 현상을 제대로 기록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사직서를 내고 오늘 사직서를 내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 보고 이제 한편 놀란 게요. 저는 총신대학교에 발을 내디딘 지가 78년에 디뎠으니까 40년이 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42년째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남다르게 총신대학교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기를 보냈고 또 8년 동안 뭐 개혁 영성 신학을 신대원에서 강의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교단 정치와 관련해서 총신대가 어떻게 희생되는지 어떻게 정치적 각주장에 대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총신대 현황에 대해서 총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이제 자부를 했고요. 총회는 나름대로 총회 백서를 만들어서 총회 개혁을 위해서 좀 앞으로 언론으로서 도전해야겠다 이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요 어떻게 총신대에서 약 7년여 동안 계시면서 이렇게 총신에 대한 주인의식, 애착심 심지어는 교수직을 내던지고 그러면서도 총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또 다른 소망을 안고
새로운 길을 가시겠다는 그 결단에 사실은 어제 밤새다시피 이 책을 보고요. 다 기록하고 오늘 인터뷰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뷰 중에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처음인데 참 교수님 뵈니까 더욱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요. 아, 총신 희망이 있구나. 정말 소망이 없어서 교수직을 내던졌는데 이 책을 보니까 희망이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 교수직을 버리고 사표를 내셨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총신들을 위해서 또 이 책 내용 보니까 개혁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네. 네. 개혁신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총신대학교의 일반학과 교수로서 총신대의 개혁신학 정착, 개혁신학 정립, 개혁신학을 파수해야겠다는 확고한 소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 총신에 희망이 있구나. 네. 우리가 몰라서 못했고 안 해서 못했지 총신대를 바로 세우는데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이제 금방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총신 사태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네, 네. 예,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총회 사태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총회 사태와 총신 사태에 대한 정밀한 그 기록을 어떻게 누가 남길까? 네. 어떤 역사학자가 이걸 남겨서 후대의 교훈으로 삼을까? 이걸 늘 걱정을 사실 했거든요. 네. 이걸 보니까 총신 사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밀한 일지가 기록이 돼가지고요. 참 역사학자가 아닌데 역사학자답게 이런 정밀하게 기록을 써서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남긴 데 대해서 그 배경, 아까 총신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또 근본적인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 금년이 그 교직 생활 3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막상 그 퇴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해안도 있고, 그래서 이 교직 30년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 교직 30년 중에 제가 총신에 2013년에 오게 됐는데, 와서 이제 지금 7년, 만 7년이 되었는데, 이 7년의 과정이 참 그 격동의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신에서의 7년의 그 격동의 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결국 총신 또한 7년간의 격동의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좀 그 기록이 필요하겠다. 저의 관점입니다. 저의 관점에서 그 기록을 한 내용들이고요. 가급적이면 이 기록이 보편성을 띠도록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신의 그 정상화 이 과정이 꼭 정상화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싫어합니다. 사실은 우리 총신은 늘 그 제 역할을 해 오고 또 그 과정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약간의 그 이탈이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되돌리는 데 있어서 바로잡는 데 있어서 많은 그 희생들이 따랐습니다. 우리 총회나 이 총신이나 또 개별 교회에 속한 그 성도님들까지도 모두 그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앞에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총신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마 40년 전 인연을 갖고 계시는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총신의 역할이라든가 당연히 그 수행해야 되는 그런 그 기능 이러한 것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많은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구성원 외부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내부에서 좀 그 바라보는 또 제가 다행인 것은 7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이었기 때문에 이 총신의 문화에 이렇게 고착화되지 않고 조금은 그래도 외부적 시각에서 객관성을 띄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록으로 남겨 놓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참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게 그 소망을 품고 기록한 거거든요. 네. 현실에서의 이 총신의 상황은 조금 암울한 그런 그 특성을 있다라고 보였고,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누군가라도 이 책을 보고 총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앞으로 총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 책의 목적이 달성되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구성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책의 책을 제대로 아마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목사님께서라도 이 책을 알아봐 주시니까 내용을 알아봐 주시고 그 생각을 같이 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고 창조해내잖아요. 그게 희망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씨앗이 땅에 뿌려졌는데 참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어떤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겠고요. 먼저 아까 우리 넘었는데 교수님 그 총신에서 가르쳤던 과학 또 잠깐 개략적인 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우리 총신대학의 그 2013년도에 산업교육학부 조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산업교육학부 좀 특이하긴 한데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인들에 대한 그 재교육입니다. 직무 향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계약학과라고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원외로 이 학과를 신설해서 그 성인들을 위한 그 교육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그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고요. 또 제가 총신에 오게 된 인연은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해서 총신에 왔나 그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무런 연줄도 없고 인연도 없는데 우연하게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기 전까지는 동아인재대학하고 강동대학에서 그 재직했었습니다. 예, 그 최근에 법인 이사들을 파송되고 새 총장님 온 후에 기획실장 맡으셨죠? 네, 그 기획실장을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신대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금 파악을 했고 더군다나요. 지금 총신 사태가 있을 때 좀 인상적인 게 시인이시다 보니까 시로 학교에 가면 간혹 그 배너에 시가 기록돼 가지고 좀 학교 현황을 시로 표현하고 또 얼마 안 돼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총신대 사태를 해결하려고 뭐 사법 조치까지 취하면서 그 인상적인 기록이 아직 남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교수 당장 사표 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짧은 기간에 총신에 대한 애착이 왜 그렇게 생기셨는지. 저는 이제 그 총신대학에서 2012년에 우연하게 이제 그 전화가 와가지고 총신대학에 와서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행정조직이 좀 그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와서 좀 행정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감사하지만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대학에서 이미 그 주요한 일을 맡고 있었고 그런데 연속된 그런 그 요청에 이게 내가 총신을 꼭 가야 되나 전혀 모르는 곳에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총신으로 와달라고 하니 그래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그러다가 총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신에 오게 되니까 제가 이제 다른 대학에서 정교수였거든요. 정년 보장을 받는 정교수였는데 총신에 오니까 조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이미 정교수를 다 해봤기 때문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또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힘든 것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이 묘한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서 실제로 신앙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또 이 힘든 제가 원래 시인은 아니에요. 시인은 아닌데
총신에서 그 러브콜을 받고 그때 그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연히 이게 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한 50일 정도의 그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를 한 23편 정도를 썼어요. 썼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받는 그런 그 기분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시가 저에게 큰 위안을 줬어요. 그리고 조금 힘든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접하고 그러면서 총신에서 이 상황과 결부되어져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면 일단은 힘들 거다. 그래서 시로서 예비해 주셔서 시를 들려서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총신의 생활을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다른 대학에서 책에 보니까 대학 행정에 대해서 한 20여 년 전문 활동을 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총신대학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 안에 담겨진 많은 현안들을 집중해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했던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총신대 오기까지 그런 갈등과 고뇌, 어려운 과정을 시로 승화시켜서 갖고 계시다 보니까 또 총신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걸 시로 표현해서 이거 전에 시를 봤을 때는 그 배경을 모르니까 이 시인으로서 이거 하나 쓰셨구나 이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감동이 새로워집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제 외부 이렇게 좀 이렇게 시라고 하는 것이 각 상황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도 총신의 이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행동, 이런 것들을 사실 촉구하기 위해서 그 배너를 통해서 그 시를 1인 시를 했었죠, 사실은. 하여튼 참 사연이 아주 많고 들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아주 생각하는 바가 깊어지는데요. 우선 총에 사나 많은 사람들이 총신이 이대로 안 된다. 뭐 때로는 총이 이대로 안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전략과 희생이 없었던 탓인지 그대로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말 엄격한 기준과 법, 또 규칙, 뭐 총신들 말하면 규정, 사학법, 이 잣대로 명확하게 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건데 이게 다 외면되잖아요. 사실 거기에는 개혁신학을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개혁신학은 결국 삶의 신학이거든요. 칼빈 신학도 삶의 신학. 그래서 이 삶을 벗어난 신학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우리 총신의 개혁신학 세우고 총회 개혁신학 세운다고 많은 사람 주장하는데 실제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있잖아요. 이제 교수님께서 총신이 이대로 안 된다. 사실 하시면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좀 도전의 파장이 일어나길 한편으로 기대하시지 않나 이 생각도 들어요. 내 그만두고 나 길 간다 이것보다는 총신이 여전히 7년 동안 쌓은 그 마음, 애교심, 애착, 또 사랑과 긍지, 자부심 등이 가슴속에 묻혀있는 것 같고 그 사표의 파장이 좀 흘러가서 총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총신에 대한, 총에 대한 이대로 안 된다는 이런 말은 우리 총회적으로 볼 때는요. 정치적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일반적이고 대부분 사람들의 관점이었어요. 총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이 총신의 문제가 교단의 정치적인 대결장으로 전락된 것 외에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총신 이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그 책에 이대로 가다가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다.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모두 다 인식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총신의 상황은 이게 그 혼란의 과정을 제외하더라도 제외하더라도 이미 그 학부 과정이 입학 정원이 360명인데 1차 그 교육부의 그 구조개혁 평가에 의해서 1주기와 2주기에 의해서 50여 명이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0명에서 입학 정원이 31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경쟁 사회에서 대학 경쟁 사회에서 총신은 지고 있는 거죠. 이미 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50명 감축을 우리가 막아낼 수도 있었습니까? 정상적인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제 대학이 잘 운영되어지고 정상적인 그 기능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그 불상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과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평가 자체가 그 객관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사에서 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없어져서 그 소멸되어진다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제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그 생존이지. 조직이 축소되어지고 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생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직, 그것은 1차적으로 좀 심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망한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자의 그 망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관을 꼭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그 열려 있어요. 망하더라도 탈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좀 총신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참 갑갑한 그러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우리 그 총신의 이러한 그 상황은 사실은 그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그 잘 책임들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책임 의식들이 있어요. 책임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결정 장애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그 햄릿 증후군인데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늘 고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학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잖아요. 일들이 있고 사회적인 부끄러운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해결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책임들을 미루고 물론 절차를 잘 진행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결단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미정 미루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진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신 사태에 대해서 이제 총신 대책위원회 최근에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가 결정한 그 보고를 이사회가 거부하고 새롭게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면 그 징계 수위에 대해서 결국 외부에서 볼 때는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이건데 이사들이 이걸 안 된다. 이걸 사소한 일이 아니고 엄격한 잣대로 공정하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총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도록 해보겠다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결정력 부족 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주인의식 부재, 책임의식 부재 이런 것들이 결국 사실 불신자들로 거의 구성된 법인 이사들 앞에 부끄러운 거죠. 우리 사회 앞에 부끄럽고요. 이제 그런 것을
좀 바르게 해결해 보시려고 교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년 보장 교수였었는데 총신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오셨고 지금 새로운 또 총신의 희망을 보고 교수직을 내던지고 새 출발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